안녕하세요. 지식의 반찬을 더하다입니다. 오늘은 전희섭 작가님의 기고글 나무의 찬 중 통찰과 성찰의 어느 즈음을 노래하다 이 글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작가님 책 나무에게서 삶의 지혜를 찾다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희섭 작가님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로컬 크리에이터신데요. 얼마 전에 나무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양산이랑 거제에서 출판 기념회도 하셨어요. 또 토포필리아 양산이라고 양산의 근현대사를 담은 정말 의미 있는 책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실력 있는 지역 생활 문화사 작가님이세요. 이 토포필리아 양산은 양산 지역 어르신들 무려 138명의 구슬을 직접 채록해서 엮으신 건데요. 이 책 정말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작가님이 나무, 특히 그중에서도 소나무를 보면서 발견하신 어떤 지혜나 성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글은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더라고요. 특히 노래랑 얽힌 기억들이요. 고등학생 때 연극반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발음 연습한다고 목청껏 불렀던 노래가 안치환 씨의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였다고 하죠. 네, 맞아요. 뭔가 젊은 날의 치기 어린 허세, 그런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해상하시더라고요. 네네. 군 복무 시절에는 또 전우야 잘 자라라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이 구절에서 괜히 20살 청춘의 어떤 비장함 이런 걸 느꼈다고 하시고요. 그 노래 가사 저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타지 생활하면서 외로우셨나 봐요. 그때 정태춘, 박은옥님의 부끄럽지 않소. 명곡이죠. 그것죠. 그 노래에 나무엔 열매가 없어도 가지에 꽃은 피지 않아도 하늘을 우러러 난 부끄럽지 않소. 이 가사가 막 눈물샘도 자극하고 동시에 삶의 의지도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작가님이 깨달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독 이렇게 나무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이 마음에 더 큰 동요를 일으키는 이유. 네, 그게 뭘까요? 아마도 늘 그 자리에 있는 나무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 예를 들면 기다림이라든지 염원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서서 실제로 음악 속에서 나무나 숲이 꽤 자주 등장한다면서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통계를 한번 보면요. 음원 사이트에 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곡이 이게 무려 1만 1,000곡이 넘고요. 11,000곡이요. 와. 숲은 더 많아요. 1만 2천 곡 정도. 영어로 트리까지 포함하면 7만 곡이 훌쩍 넘어가죠. 7만 곡.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물론 사랑 관련 곡들이 22만 곡 이상으로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행복도 한 5만 곡 넘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기쁨이 한 10,000곡 정도, 슬픔이 한 7,000곡 정도거든요. 이것들과 비교하면 나무나 숲이 더 많은 노래에 등장한다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냥 흔한 자연물이라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작가님 경험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왜 희로애락 같은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 나무가 더 자주 노래의 소재가 될까? 아마도 나무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좀 더 깊고 지속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깊고 지속적인 의미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성장이라든지 인내, 변치 않는 기다림, 아니면 아주 굳건한 생명력 같은 거요. 우리 삶의 어떤 태도를 비춰보는 거울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묵묵히 우리 감정의 배경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 삶이랑 나무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작가님이 그 인문학적 관점의 나무 이야기 강연 요청을 받으셨을 때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생태 전문가들 앞에서 인문학 강연이라니 좀 부담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작가님도 고민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냥 나무 종류나 생태적 특징, 아니면 역사 속의 유명한 나무 이야기, 이런 걸 나열하는 게 과연 인문학적일까 하고요. 네, 그게 인문학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무를 하나의 어떤 성찰의 도구, 소재로 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동시에 나를 들여다보는 거군요. 나무를 바라봄과 나를 바라봄. 이게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결국 나를 향한 시선인 거죠. 그래서 작가님은 주변에서 저기 어디 오래되고 아주 멋진 나무가 있는데 그걸 한번 다뤄보세요. 이런 권유를 받아도 정중히 사양하신대요. 왜요? 소재가 좋잖아요. 크고 유명한 나무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작은 나무 한 그루에서도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지혜, 배울 점을 발견하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와, 그 말씀 정말 인상 깊네요. 뭔가 크고 화려한 것만 좇는 요즘 세태랑은 좀 다른 관점이랄까요? 네, 이게 바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의 차이고 이걸 통찰과 성찰의 어느 지점이라고 표현하세요. 통찰과 성찰, 그 두 단어에 다 살필 찰자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 찰이라는 한자에 보면 알다, 살피다, 나누다, 자세하다, 다스리다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대상을 깊이 보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걸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나무를 통해서 바로 이 차례의 과정을 실천하시는 거군요. 네, 나무를 매개로 해서요. 나무를 통해 나를 살피는 과정. 그럼 이제 작가님이 특히 주목하신 소나무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아까 노래 이야기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네, 소나무.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나무죠. 그렇죠. 일단 소나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철 푸른 모습. 맞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대나무랑 같이 묶어서 송죽의 절개라고 해서 굳은 절개를 상징했고 또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으니까 매화 대나무와 함께 새안사무, 즉 추운 계절의 새 친구로 꼽히면서 선비정신의 표상이 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전통 혼례상에 소나무 가지 올리는 것도 신랑 신부가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절개를 지키라는 의미라고 들었고 애국가 2절에도 나오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찰갑을 두른 듯 우리 민족의 어떤 굳센 기상을 상징하는 존재로요. 네,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가님은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세요. 과연 소나무를 사철 푸르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만 보는 게 맞을까? 혹시 이게 소나무의 여러 모습 중에 한쪽 면만 너무 강조하는 일종의 일변도의 고정관념은 아닐까 하고요. 아,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듣고 보니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 너무 단편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소나무가 가진 다른 얼굴들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실제로 소나무의 다른 면모들도 정말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름부터가 좀 특별해요. 순우리말로 으뜸을 뜻하는 솔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죠. 솔 더하기 나무가 소나무가 된 셈이니까 이름 자체에 이미 최고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와, 으뜸나무라니. 몰랐네요. 그리고 예전에 아기 낳거나 장 담글 때 문 앞에 금줄 치잖아요. 그때 솔가지를 끼워 넣었죠. 아, 맞아요. 나쁜 기운 막는다고. 네, 벽사, 즉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또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나무, 동신목으로 모셔진 소나무도 아주 많았고요. 실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래된 큰 나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소나무예요. 그만큼 우리 민족과는 아주 각별한 관계죠.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실생활에서의 쓰임새는 또 얼마나 다양했는지 몰라요. 집 짓는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중요한 건축재였고 배 만드는 데도 꼭 필요했고요. 아, 그리고 먹을 게 귀했던 시절에는 그 소나무 껍질도 먹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속껍질이요. 보릿고개 시절에 그걸 벗겨 먹으면서 연명하기도 했죠. 바로 초근목피라고 불렀던 구황식물 중 하나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네요. 땔감으로도 쓰고 봄에 날리는 그 노란 송화가루는 모아서 차나 다식으로 만들어 먹고 약으로도 썼다고 하고요. 네, 또 소나무 태운 그름으로는 글씨 쓰는 먹, 송연목을 만들었으니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나무였던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로운 점이 많은 소나무지만 작가님은 소나무의 또 다른 면모, 약간은 좀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롭죠.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잎에서는 갈로타닌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의 씨앗이 싹 트는 걸 방해하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네, 다른 식물을 못 자라게 한다고요? 그렇죠. 일종의 천연 제초제 같은 셈이죠. 식물학에서는 이걸 타감작용, 다른 식물에게 영향을 주는 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소나무 숲 아래를 보면 다른 잡목이나 풀이 잘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와, 소나무가 자기 영역 지키려고 다른 애들을 견제하는 거군요. 이건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또 소나무는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 양우수거든요. 네, 양지 식물이죠. 그래서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면 위쪽까지에 가려서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아래쪽까지나 잎들은 스스로 말라 죽게 만들어요. 네, 자기 가지를요, 스스로. 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의 일부를 그냥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아주 냉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가지를 스스로 죽인다니 우리가 알던 그 지조와 절개의 상징하고는 좀 다른 굉장히 치열한 생존 본능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봄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송화가루 날리는 거, 이것도 사실 소나무 입장에서는 종족 번식을 위한 아주 필사적인 전략이에요. 아, 그 노란 가루요? 네, 소나무는 바람에 꽃가루를 날려서 수분을 하는 풍매화, 즉 바람의 도움을 받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환경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후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꽃가루를 만들어서 바람에 실어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좀 골칫거리일 수 있지만 소나무에게는 생존을 위한 정말 치열한 몸부림인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소나무라는 존재가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단순히 푸르고 고든 선비 같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치열한 생존 전략,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면모까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작가님은 이런 소나무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특히 상처, 그리고 그걸 견디는 힘에 대한 성찰로 이어가시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특히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죠. 작가님이 아내분의 임종을 앞두고 마음을 다져보려고 어릴 적 놀이터였던 마을 어귀의 오래된 당산 소나무 아래를 찾았던 기억을 떠올리세요. 아, 힘든 시간이었겠네요. 네, 그 힘든 마음으로 소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마침 백러 몇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가 인기척에 놀라서 훌쩍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상념에 잠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게 되셨다고요? 네. 12년 전에 목공 작업을 하다가 자동 대패 기계에 오른쪽 검지손가락 일부를 잃는 사고가 있으셨대요. 아이고, 다행히 봉합 수술은 잘 됐지만 그 사고가 작가님께는 아주 큰 시련이었고 그 이후로는 목공 작업을 좀 멀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이 나무에 있었다고요? 네, 물론 순간적으로 안전에 소홀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나무 판지 속에 숨어있던 아주 단단한 옹이에 작업하던 나무가 걸리면서 손가락이 기계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옹이요? 그 나무의 상처 자국 같은 거요? 그렇죠. 옹이라는 게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나무가 그 부분을 스스로 감싸 안으면서 만들어진 흔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무가 겪었을 시련의 흔적인 셈이죠. 네. 바로 그 보이지 않던 나무의 상처, 옹이가 결국 자신에게 또 다른 시련과 배움의 계기가 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신 거예요. 와, 나무의 상처가 자신의 상처로 이어진 경험이라니 정말 강렬한 연결점이네요. 네. 작가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얼굴에 생기는 주름이랑 나무 몸속에 새겨지는 나이테를 연결 지으세요. 아, 주름과 나이테요? 네. 사람들은 거울 보면서 주름 늘어난 거 보면 아이고 세월 무상하다 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연륜이라고 불리는 그 주름, 즉 나이테를 몸 안으로 겹겹이 새기면서 그냥 담담하게 생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나무는 주름을 안으로 새기는군요. 특히 소나무는 나이테가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는 나무인데 그 간격이 해마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해는 넓고 어떤 해는 좁고 그것처럼 사람의 삶도 저마다 다른 깊이와 속도로 새겨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무에 옹이라는 상처의 흔적이 있듯이 사람도 시련 없는 삶은 없고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옹이 몇 개쯤은 안고 살아간다고요. 맞습니다. 옹이가 때로는 나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상처나 시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네. 바로 여기서 작가님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통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안으로 새겨진 주름, 즉 나이테와 상처 자국인 옹이를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나 아픔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지탱하는 힘, 바로 견디는 힘, 내성으로 바라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입니다. 견디는 힘, 내성.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가 그토록 모진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어떻게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힘은 바로 나무가 몸 안으로 겹겹이 새겨온 그 나이테와 상처의 흔적인 옹이, 즉 오랜 세월 온갖 역경을 견뎌내면서 스스로 쌓아올린 내성, 그 견디는 힘 때문이 아닐까 하고 작가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와, 우리의 삶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겪어온 시간들, 그 안에 새겨진 기쁨과 슬픔의 무늬들, 또 크고 작은 상처와 시련의 흔적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이야기네요. 네. 평범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 특히 우리와 정말 가까운 소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삶의 성찰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참 놀랍고 또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전희섭 작가님의 글 나무 예찬 중 통찰과 성찰의 어느 즈음을 노래하다를 통해서요. 노래 속에 담긴 나무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통한 인문학적인 성찰 방법, 또 우리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소나무의 다채로운 모습, 그리고 마침내는 나무의 상처와 우리의 상처를 연결하면서 발견한 견디는 힘에 대한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나무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혹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주름과 옹이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들을 단순히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나 어쩌면 감추고 싶은 약점으로만 여기는 대신에요. 지금의 여러분을 굳건히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견디는 힘의 원천으로 한번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새롭게 보이시는지 잠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